안녕하십니까. 경비부서의 조직화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경비조직의 운영 원리가 나오죠. 운영 원리에 관한 테마입니다. 첫 번째는 계층제 원리가 나옵니다. 계층제 개념 나와 있죠. 계층제란 말은 바로 우리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하계층 간의 명령 복종 또는 지감독 체계를 확립해 가는 것, 계층제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층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유효적재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수에 관한 문제죠. 일명 통솔 범위에 관한 논리입니다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층제가 필요하다. 계층제라는 것은 바로 상위 계층이 있고 그렇게 계층이 형성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명령 복종, 지감독 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계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계층제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징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계층제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계층의 수가 증가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계층의 수가 증가가 된다. 이 말은 조직의 규모나 전문화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다양성하고 구성원의 수가 증가되는 데 따라서 조직의 계층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계층 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 계층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일반적 전문화 수가, 즉 전문화가 확대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층도 증가할 것이다. 또 개선 조직을 기반하는 거죠. 개선 조직은 우리가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 계층이 라인은 수직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직적인 조직 구조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구조를 라인 구조다. 개선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신 참모 조직은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운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참모 조직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죠. 위로 갈수록 참모들이 많죠. 그죠? 근데 내려갈수록 참모들 수는 적을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 이게 보통 이제 참모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개선 조직은 위아래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참모 조직은 우리 피라미드를 거꾸로 엎은 형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계층제에 따른 업무 성질이죠. 자, 상위 계층은 당연히 정책 기획 업무를 담당할 것이고, 하위 계층은 정형적이고 단순한 반복적 업무를 수행할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계층제에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나오죠. 자, 순기능이라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특징이죠. 말 그대로 통일적인 구조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권한 책임이 명확하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등급화 시켜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의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의사통로죠. 말 그대로 우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 통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층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게 의사소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통로 역할을 한다. 또 하나의 장점이 됩니다. 또 행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 갈등의 조정이나 내부 통제 확보 수단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여기 같은 계층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 위에 분이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층이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계층제의 장점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계층제의 역기능, 단점이죠. 단점입니다. 단점은 기관장의 독단화, 다시 말하면 일반적 민주성 구조하고 좀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의 독단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조직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환경 적응성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같은 말이에요. 조직이 경직화된다는 것이 하나의 계층제 큰 단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조직의 경직성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인간 지배 체계로 오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말 그대로 노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자, 의사소통의 애곡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계층제 장점이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하잖아요. 이렇게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하는 건 장점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의사소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단점도 보시고. 또 할거주의 또는 분할주의라고 합니다. 또 계층제 큰 단점 중 한 가지입니다. 할거주의 철회죠. 다시 말하면 우리 부서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계층에 있는 그 부서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다른 부서는 신경 쓸 것 없다. 말로 부서만에 분할돼서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그런 할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거주의가 초래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계층제 단점은 대부분 조직의 견적성, 의사소통의 왜곡, 할거주의 초래, 또 우리 기관장의 독단성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통설 범위 원리라고 나오죠. 자, 개념 문제 봐두시면 됩니다. 전부 다 조직 원리에 관한 논리예요. 자, 통설 범위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최대 부하 직원의 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 직원 수, 이게 이제 통솔 범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보통의 통솔 범위는 우리 4명에서 5명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단 그 범위를 따지는 게 통솔 범위다. 자, 통솔 범위의 결정 요인이 나옵니다. 자, 계층제 수하고 통솔 범위가 나오죠. 자, 계층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솔 범위는 좁아집니다. 자, 계층 수가 많으면 통솔 범위는 좁아지고 반대로 하면 통솔 범위 넘으면 반비례 관계가 나와 있죠. 자, 이 말의 의미 표현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계층제하고 통솔 범위를 놓고 보면 자, 위에가 있는 것도 우리 계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층이 형성이 돼 있고 이 관계는 통솔 범위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 계층제가 상위일 때는 통솔 범위 좀 좁겠죠. 아래 내려가서 통솔 범위 좀 높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군대 조직을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들 군대 조직은 전부 다 통솔하긴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단장 밑에 연대장 4분 계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죠. 근데 밑에 소대장은 뭐 30명, 40명, 50명 데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또 계층의 수가 많다. 자, 계층의 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층 수가 많으면 통솔 범위는 좁아진다는 이야기죠. 낮아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전 직원이 100명이라고 봅시다. 자, 100명인데 만약에 이것을 4개 계층으로 구별됐다면 자, 우리 각 계층마다 통솔 범위는 25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10계층으로 나눴다. 계층이 10개 됐죠. 계층 수가 많아졌죠. 그러면 10명씩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 통솔 범위는 더 줄어든 거죠. 계층 수가 많아지면 통솔 범위가 더 줄어듭니다. 계층 수가 적어지면 통솔 범위가 더 넓어진다.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간적 요인이죠. 여기는 신설 조직보다도 오래된 조직이죠. 오래된 조직이 훨씬 더 많은 통솔 범위를 가질 수 있다. 신설 조직보다는 오래된 조직이 통솔 범위가 더 높다. 또 공간적 요인이죠. 자, 분산된 조직보다는 밀집되는 조직이 통솔 범위가 더 높다. 또 직무 성질상입니다. 단순 반복적 업무일수록 통솔 범위가 더 높다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전문적인 영역은 아무래도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단순 반복적 일일수록 통솔 범위가 더 넓어진다. 또 부하가 유능하거나 감독자 능력이 크면 클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 또 참모하고 정보관리 체제, 자, MIS로 나오죠. 일명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명 정보관리 체제인데 일반 참모하고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인 MIS, 그러니까 능력적인 참모제도 MIS는 통솔 범위를 훨씬 더 넓혀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통솔 범위에 관한 문제는 일단 통솔 범위가 더 높은 거, 자,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일단 계층 수가 적을수록 넓어지겠죠. 그죠? 또 아무래도 하위 계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단순 업무입니다. 이럴수록 통솔 범위는 넓어질 거다. 또 오래된 조직, 기성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된 조직이
통솔 범위가 넓을 거다. 또 집중된 지역 또는 밀집된 지역이 통솔 범위가 훨씬 더 넓을 거다. 이런 취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요인들이고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명령통일의 원리라고 나옵니다. 자, 명령통일의 원리는 말 그대로 오직 한 사람 상관으로부터 보고하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받는 하는 명령통일의 이론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원리가 명령통일의 원리다. 일단 필요성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 큰 장점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반면에 단점에 관한 문제는 아무래도 행적 조정을 제외한다든가 업무 전문성을 떨어질 수도 있다든가 또 분권이나 권한의 위임을 저해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다. 자, 명령통일의 원리 개념은 오직 한 사람 상관에게만 명령받고 그 사람에게만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전문화 원리입니다. 자, 전문화 원리는 말 그대로 분업화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화 원리는 분업화를 시키는 원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화 원리는 조정 통합의 원리하고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리 분업화가 많이 돼버리면 당연히 각각 놀게 된다는 문제죠. 그래서 그걸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원리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문화 원리는 조정 통합의 원리의 필요성이 증가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도 이 부분도 감소된다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전문화 원리를 취하다 보면 조정 통합의 원리가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전문화 원리는 말 그대로 우리 필요성은 업무를 능률적 수행할 수 있다든가 또 지식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또 시간의 단축. 자, 반면에 자, 일반적으로 동시 업무 수행은 불가하겠죠. 분업 원리는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동시 업무 수행은 어렵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는 업무 조정, 통합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조정의 특성이 나옵니다. 체제 유지적 기능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조정의 방식은 당연히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 방향하고 맞아야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비부서 설치 이전에 고려사항이 나오죠. 자, 경비부서 설치를 자, 이전할 때 고려사항은 사전 검증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아울러서 효율적인 경비 계획입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최대의 서비스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경비 계획의 수립이다.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비부서의 통제 기준이 나오죠. 자, 일반점들 경비부서의 권한 역할 통제 기준도 설정이 될 것이고 자, 효과적인 통제 기준이죠. 자, 말로 책임자가 내부 규율과 책임 한계를 제시하고 자, 일반적 자신에게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경비부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 합리적 기준 이해야 된다고 받으시면 되겠죠. 자, 경비 구성대 책임과 의무 분배이지요. 자, 소규모 경비부서의 조직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계층적으로 조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특수한 경비부서도 조직화라는 이야기죠. 자, 특수 경비부서는 특정 위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물리적 환경, 예산 범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특수한 경비부서를 조직화시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경비부서의 조직화 시에 고려사항이 나오죠. 자, 권한의 위임이라고 나옵니다. 자, 권한의 일부를 보통 이제 우리 그 위임과 수임이 나오잖아요. 수임 기관에게 일반적 권한 행사하게 만드는 것을 위임인데요. 일단 여기는 경비 효율성을 위해서 최고 관리자가 중간 관리자에게 감독권을 위임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임을 할 때는 중간 관리자가 그 책임 한도 내에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통솔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수를 말하는데 경비부서에서 이상적인 통솔 범위는 4명 내지 5명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적의 경비 인력, 일종의 구성을 하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비원의 채용입니다. 자, 우리 경비원이 신규 채용 시에 고려사항 나오죠? 이건 여러분 당연히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경비원의 업무라든가 경비 순찰 활동인데요. 자, 주요 업무는 시설물 경비라든가요. 또 시설물 관련 규칙법규 인식 및 집행. 자, 또는 우리 보행자라든가 차량 통행을 주의한다든가 내부 직원의 입업행위, 또 집단행동 통제 등등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경비 순찰 활동은 세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자, 경비 순찰은 고정 근무죠. 자, 고정 근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문이라든가 또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정 근무. 자, 순찰 근무는 도보라든가 차량을 통해서 구역을 순회하면서 도는 근무. 자, 예비 근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비상 필요한 예비이기 때문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경비 순찰은 우리 고정 근무, 순찰 근무, 자, 예비 근무 형태로 배치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비원의 지원 자격은 일단 여러분 당연히 주어진 내용이고요. 우리 법에 나오는 결격 사유를 보면 됩니다. 자, 결격 사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될 수 없는 행위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대표적인 두세 가지만 정리하세요. 다 외우기는 여러분 어려울 거니까요. 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 사유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자, 18세 미만인 경우는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어요.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자, 또 피성년 후견이 나오죠. 자, 피성년 후견입니다. 뭐더러 우리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겠죠. 가정법원에서 이런 자들도 결격 사유입니다. 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결격 사유를 받으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근고 이상령을 받고 5년 지나지 않거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쭉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다 암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대표적인 것은 18세 미만 피성년 후견인, 파산, 복권되지 아니한 자죠.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비교 차원에서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자, 특수경비원은 18세 미만도 들어가지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일반 경비원은 18세 미만만 결격 사유였죠. 그런데 특수경비원은 60세 이상도 결격 사유가 됩니다. 또 피성년 후견인 같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심신상실자라든가요. 자, 심신상실자, 몸과 마음을 상실했단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사능력,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 또 마약 등이나 우리 마약 유조,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 또 치매라든가 기타 우리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겠죠.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은 전부 다 결격 사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수경비원은 여러분 근고이상령의 선고유예도 들어갑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그러면 일단 대표적인 것은 1번은 꼭 기억하세요. 18세 미만 60세 이상 또 피성년 후견인은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가 된다. 자, 청원경찰의 결격 사유가 나오죠. 자, 청원경찰법이고요. 우리 국가공무법 33조가 준용되거든요.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나옵니다. 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나오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국가공무원의 결격 사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 정도로만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교육에 관한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문제는 일단 경비업법상에 나와 있는 교육이죠. 일반 경비원에 관한 교육입니다. 자, 신임 교육이 나오죠. 자, 일반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입니다. 또 경비원 교육을 받고 나중에 3년이 경과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채용된 사람은 신임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는 내용이죠. 그런데 신임 교육을 받지 않는 제외된 사유가 5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5가지인데 일단 5가지 경우는 신임 교육을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신인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요. 첫 번째는 자, 거기 나온 점. 자, 3년 이내 종사 경력이 있다 나와 있죠. 3년 이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자, 이런 자들은 안 봐도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일반적 경찰 공무원이거나 또는 경호 공무원이죠.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내지는 경호 공무원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또는 군대에서 부사관 이상이라고 나오죠. 그 직에 있던 사람 이렇게 보시고요. 또 네 번째는 자, 신인교육을 받고 자, 신인교육을 받았었는데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때 신인교육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자, 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은 신인교육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된 사유는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직무교육의 실시입니다. 자,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 나오죠? 자, 매월 4시간 이상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일반 우리 경비원입니다. 자, 일반 경비원은 자, 신인교육이죠? 그리고 직무교육입니다. 일반 경비원의 자, 우리 신인교육은 24시간 이내죠. 24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무교육은 4시간입니다. 대신 좀 더 봅니다만은 우리 특수경비원은 자, 신인교육이 88시간입니다. 88시간이고요. 직무교육도 6시간이죠. 그래서 특수경비원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경비원은 자,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 받는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서 신인교육의 실시죠. 자, 신인교육은 협회라든가 교육기관 등이 실시할 것이고 경찰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 경비에 대한 신인교육 과목 시간 등등은 부령으로 정하는데 일반 경비원 신인교육 시간은 24시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반면에 특수경비원입니다. 자, 특수경비원 신인교육이지요. 역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채용됐거나 또 교육받은 이후 3년이 지나버렸죠. 자, 그래서 채용된 사람은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서 자, 우리 신인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인교육은 88시간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88시간 이상입니다. 또 신인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자, 3년 이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경우는 신인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직무교육은 매월 6시간 이상입니다. 일반 경비원은 4시간이지만 특수경비원은 6시간 이상이다. 그렇게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교육과목 부령으로 정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청원경찰법상의 교육이 나옵니다. 자, 신인교육 나오죠? 그래서 배치하기 전에 신인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자, 3년 이내 임용이 됐다면 교육을 면제할 수도 있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이죠? 청원경찰도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민간경비의 교육훈련이 나옵니다. 자, 민간경비원들의 일반적 소양 등을 위해서 교육훈련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일반 교육훈련의 목적이죠. 자,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사기 재고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할 수가 있고 또 직업적인 전문성을 함양할 수도 있고 또 전인적 인격체를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사항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조직 통제나 조정 문제가 감소될 수도 있고요. 아울러서 자, 경비원의 업무상 실수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이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 경비산의 발전이다. 이건 여러분 상식선에서 우리 교육 관련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자, 민간 경비 조직의 특성이 4가지가 나오죠.
자, 그거 하나 보셔야 됩니다. 자, 민간 경비조직은 위험성이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보통 각종 범죄나 내지 그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수반한다. 자, 돌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돌발성이고요. 또 기동성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경비는 순식간에 일종의 기동성을 발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 또 조직성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성이 민간 경비의 특징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민간 경비 조직의 기본 특수성은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조직성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도 고립성이다. 고립성은 없는 내용이고 또 권력성을 띈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민간 경비 조직은 위험, 돌발, 기동, 조직성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간 경비원의 동기부여 이론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경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것은 내적 심리적 개념이죠. 자발적이고 적극적 행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론하고 또 과정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 측면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슬로의 욕구계층 이론입니다. 또 우리 맥그르기의 X, Y 이론 또는 엘더퍼의 ERG 이론 또 아지리스의 우리 성숙, 미성숙 이론입니다. 또 우리 허즈버기의 욕구죠. 그래서 우리 허즈버기의 욕구 충족 이론론입니다. 등등이 있고요. 자, 과정 이론은 브롬의 기도 이론, 아담스 형평성 이론 또는 포토롤의 업적 만족 이론 등이 있다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딱 정리할 것은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메슬로의 욕구계층 이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욕구계층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별하고 있는 메슬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단계 이론 중에서 가장 1단계가 여러분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욕구. 가장 기초적인 욕구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구하는 그 동기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기본이다. 자, 이게 좀 더 올라가면 이제 2단계가 안전적 욕구다. 이렇게 나오죠. 안전 욕구라는 것은 내가 이 직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욕구가 이제 안전 욕구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2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2단계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고 내가 또 이 직업을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욕구도 충족이 됐고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친목회를 형성하거나 회사 내에서 단합되거나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욕구고요. 자, 그 외가 이제 존경 욕구입니다. 존경.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사회적 욕구나 존경 욕구까지 가는 게 맞아요. 가장 위에 있는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기 동기부여해가지고 우리 근무를 하게 된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1단계가 생존 욕구, 가장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2단계가 안전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그래서 4단계는 존경 욕구, 그리고 5단계가 자아 실현 욕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고요. 또 한 가지. 21년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2대 요인 이론. 다시 말하면 허즈버그가 주장하고 있는 욕구 충족의 두 가지 단계인데 한마디로 유생 요인하고 동기 요인입니다. 자, 유생 요인은 불만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입니다. 자, 위생 요인은 우리 보수라든가 근무 조건 또 감독 불만 대인관계 이게 하나의 위생 요인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근무를 못 하겠죠. 그래서 만족 동기 요인입니다. 승진 문제라든가 낸 책임감 또는 일반적으로 일 자체 보람 뭐 이런 것들 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동기 요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수, 근무 조건 내지는 감독 이런 걸 써놓고 이것을 동기 요인이다. 좀 틀렸죠? 자, 이건 동기 요인이 아니고 위생 요인이다. 자, 21년 시험에서는 동기 요인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으니까 허즈버그 욕구 충족 2대 이론입니다. 자, 그거 하나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업 윤리가 나오죠? 자, 직업 의미입니다. 자, 직업의 의미라는 것은 자, 자발적으로 자신의 우리 적성 능력에 따라서 지속적이죠? 지속적으로 일을 종사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직업의 세 가지 개념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의 어원이 나오는데요. 우리 종양적 관점에는 직은 사회적 지위 역할을 직이라는 것이고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이 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개가 합해서 직업이 됐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 관점은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직업의 기능이 나옵니다. 자, 직업의 기능에 관련된 것은요. 자, 가장 기본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또 자,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종의 사회 공헌적 수단, 사회적 역할 분담의 기능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자아 실현이죠. 그래서 직업의 기능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이다. 가장 기초적인 건 돈 벌기 위한 것이고 경제적 기반이죠. 그러면서 사회적 공헌, 사회적 지위 확보가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 자기를 실현시켜가는 이 세 가지가 직업의 기능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직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직업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이 부분 여러분 쭉 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직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신 이제 직업 윤리하고 청년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이건 여러분 직업 윤리라고 하는 것은 자, 마도 지켜야 될 가치 행동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직업 윤리의 필요성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자, 우리 성격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는데 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게 직업 윤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업윤리 필요성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직업윤리의 일반성은 당연히 정직과 신의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성실, 근면, 당연한 논리들입니다. 또 책임과 의무, 공평. 자, 이런 가치 행동 규범을 직업윤리라고 한다. 대신 특수성입니다. 여기는 특정 직업활동에서 보통 요구되는 그 윤리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특수성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다양한 직업 윤리가 나오죠. 자, 기업가 윤리도 있고 또 우리 근로자 윤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기업가 윤리하고 근로자 윤리입니다. 자, 기업가는 당연히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될 것이고 또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편법 탈취 등 이런 거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또 근로자 복지 환경 등의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되겠죠. 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약속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사 갈등의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자,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일단 노사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가야 될 것이고 또 노사 간의 상보적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적, 상호 보충적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사 간에 대립적이고 서로 분쟁을 일으켜야 된다면 잘못된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직 윤리하고 공직자 윤리가 나오죠. 자, 또 우리 전문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자, 일반 전문직은 자, 일반 그 면허 등이 필요한 그런 직업을 말하는데요. 일단 사회적 영향력이 크죠. 하지만 전문직은 독점성하고 자율성이 남용될 경우에는 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직업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자, 공직자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업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당연히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등의 높은 직업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민간경비 윤리는 좀 보셔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자, 민간경비 윤리가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고 그러면 자, 일반 확립되지 않았다 한다면 자, 당연히 우리 고객 등을 잃어버겠죠.
민간윤리가 확립이 안 되면 우리 고객과 고용주, 국민으로부터 신뢰증거물로 협력을 얻을 수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 접근이 나오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민간교육 관련 종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시적과 미시적을 상호 조화를 이루라는 이야기죠. 자, 윤리성 확립 방안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 민간경비의 인식 전환일수록 민간경비업자 및 경비원들은 윤리성을 확립해가지고 민간경비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윤리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경비 관련 개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뭔가 직업적인 전문성을 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간교 직업윤리 강령이 나오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 좀 읽어보셔도 될 사안들이고요. 자, 부패 방지하고 청년 문화 나오죠. 당연히 이제 우리 부패 문제가 당연히 항상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든 간에 부패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되는 것이고 청렴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또 우리 전통 윤리도 청렴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나오잖아요. 그 제도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 법으로도 다 만들어진 그런 노력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불러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부패 방지법이 있다든지 또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청렴사회가 지닌 장점은 뭐 말씀한 대로 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자 맡은 일을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될 것이고 사회적 신뢰도도 향상될 것이고 그래서 청렴이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